유럽을 거머쥔 히틀러의 거만한 눈은 영국을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독일 공군의 사각날개 전투기 폭격기 스투카는 영국 대륙을 향해 출격을 하고 유럽 최후의 보루 영국에서는 둥근 날개 기사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이 최후의 결전을 위해 날아오르니 이것이 그 유명한 배틀 오브 브리튼의 시작입니다. 인류 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 적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영국과 독일 간 수행된 군사작전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적으로 공군 간에 벌어진 대규모 항공전역이죠. 덩커크 해안에서 궁지에 몰린 영국 대륙 원정군이 영국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히틀러의 생각은 협상을 통해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었는데 처칠 내각의 영국은 결사항전을 외치죠. 이에 히틀러는 영국 침공 계획을 명하니 이 작전이 바로 시라이온 바다사자 작전입니다. 바다사자 작전은 나치 독일이 계획한 영국 침공 작전의 암호명인데 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영국 해역과 상륙 장소에 대한 독일 공군과 해군의 우세가 필요했죠. 1차 대전 때부터 영국 해군을 심히 무서워했던 독일 해군은 잠자코 있었던 반면 스투카의 힘이 입어 전격전의 승리를 경험한 헤르만 괴링은 영국 해협 및 남부 본토에 대한 제공권 장악을 장담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수원 밑에 오산이었죠. 독일의 공격 편대군에 맞서 추격하는 영국 전투기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에 맞서 싸운 전투기는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와 호커 허리케인으로 이 둘 전투기 모두 성능이 거의 대등했으나 폭격기의 기총사격이 탈환될 것을 고려해서 맷집이 좀 더 좋은 허리케인은 독일 폭격기 요격 임무를 맡고 스피파이어는 독일의 제공 전투기 BF-109기와의 교전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1936년 3월 5일 첫 비행을 한 스피파이어 빠르게 상승해서 영국 본토를 공격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할 용도로 설계된 단거리 고성능 전투 및 요격기로 개발 당시 영국 공군은 이문의 기총과 약 250나트의 속도를 요구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BF-109의 화력을 고려해서 4문의 7.7mm 기총을 장착하여 화력을 보강합니다. 전적으로 기동성이 매우 좋았으나 방향 조정성이 민감해서 조금 까다롭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 스피파이어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니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항공기 연료 공급 시스템은 중력의 힘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강화를 위해 기술을 누르면 마이너스가 걸리죠. 이때 중력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되고 연료 무게의 힘으로 엔진으로 공급되던 연료가 중단이 되면 엔진이 꺼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항공기들은 연료통에 부스트 펌프를 장착해서 마이너스지 기동 상황에서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당시 항공기 설계가 다들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스피파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기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독 스피파이어가 이 문제에 민감했나 봅니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된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스피파이어의 수직 기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면 수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술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반면 포케울프 190과 함께 독일 공군의 쌍두마차 BF-109 스피파이어보다 1년 빠른 1935년 5월에 첫 비행을 했고 요격기 목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호위 폭격 등 주야간 전천후 작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 독일 공군에 맞는 주역기가 됩니다. 기체가 가볍고 엔진 출력이 좋아서 상승과 강화 능력이 탁월한 반면 날개가 작아서 수평 기동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지만 그도 그럴 것이 독일 공군이 요구한 성능을 보면 첫째가 속도, 둘째가 상승력, 그리고 마지막이 기동성이었기 때문에 이 항공기는 성능 요구에 부합하게 잘 설계된 비행기라고 볼 수 있죠. 영국 조종사들은 날개가 작은 이 항공기를 만나면 수평 기동으로 상대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간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 대륙 원정군의 스피파이어의 배치가 무산됨으로써 이 두 항공기가 하늘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유럽을 돕기 위해 왔다가 프랑스의 작은 모서리 덩커크 해안에 거친 영국 대륙 원정군 독일 육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멀리서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독일 공군은 공중에서 이들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었죠. 더 이상 적수를 찾지 못한 독일 공군기들 영국 해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때 영국 해협 건너편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투기들이 접근하고 있었으니 스피파이어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독일 공군 조종사에 비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국 조종사들, 덩커크 조우전에서 이때 고배를 마십니다. 이로 인해 독일 공군 원수 괴링은 영국 공군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는데, 말로만 듣던 스피파이어와 교전했던 독일 조종사는 이 항공기의 상승 강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느꼈고, BF109의 수평선회가 좋지 않다고 배운 영국 조종사 또한 독일 기체의 선회 성능이 생각보다 좋았다고 평을 하죠. 서로 상대방의 전투기의 성능을 보게 된 두 나라 조종사들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항공공학적인 측면에서 수평선의 능력은 스피파이어가 우세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스피파이어에 채택된 날개는 타원형 엘립틱 윙이죠. 항공역학적으로 1000음석 이하 영역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날개 형태인데, 그 이유는 유도 항력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4가지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힘은 추력, 양력, 항력, 무게입니다. 추력과 항력이 같고 양력과 무게 힘이 같으면 항공기는 순항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가속이 가능하고, 양력이 무게보다 크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중력과 추력의 한계로 인해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에 다다르게 돼서 다시 균형을 찾거나 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추력과 양력을 높이면 항공기 기동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도그파이트 시 항공기의 에너지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력은 최대 출력을 사용합니다. 즉 추력은 더 이상 증가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죠. 그럼 기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죠. 연료 탱크를 떨어뜨려서 무게를 줄이면 된다고요? 그렇죠. 전투기들이 교전 전에 연료 탱크를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은 탱크가 없죠. 양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양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항력 또한 같이 증가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유도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수평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스틱을 좀 더 당겨서 날개에 양력을 생성시키게 해야 합니다. 이때 스틱을 당기면 날개의 바등각이 증가하게 되죠. 이때 날개 주변을 흐르는 공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와류가 생겨요. 날개 전체와 윙팁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와류로 인해 항력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말해서 수평 기동을 통한 도그파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항력이 계속 생기고, 이로 인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게 된 두 전투기는 결국 저속 특성이 좋은 항공기와 이를 잘 컨트롤하는 조종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유도 항력의 발생이 이론적으로 가장 적은 날개 형태가 바로 스피파이어의 타원형 날개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간파한 독일 공군이 스피파이어와 교전 시에 지속적인 수평 기동을 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타원형 날개는 기계로 찍어낼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사각 날개는 항공역학적으로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기체와 날개 모두 작았고 추력대 중량비가 좋았기 때문에 BF109 조종사는 고고도로부터 강하면서 붐앤줌 또는 히트앤런이라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각 날개의 장점은 기계로 마구마구 찍어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독일 공군 입장에서는 영국 해안 및 남부 지역에서의 공중 우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에 대한 소탕 작전과 더불어 지상에 있는 전투기를 타격하는 것이 필요했죠. 현대 공군 작전의 용어로 공세 제공 작전이라고 하는데, 공세적으로 제공 작전을 펼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 전투기를 통해 영국 해협 상공에서 채공하고 있는 적 전투기를 격파하고 폭격 전력으로 적 비행장, 탄약, 유류, 저장소, 항공기 생산 시설 등을 타격해서 적 공군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독일 공군은 이를 위해서 전투기 사령부, 비행장, 생산 시설에 대한 폭격을 수행하지만 정작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에 대한 소탕 임무는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죠. 채공 시간이 1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전투 행동 반경의 제약으로 인해 폭격기에 대한 호위라는 제한적 임무를 수행한 BF109 조종사들, 언제나 공격해오는 스피파이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폭격기 주변에서 편대를 이루어야 했고, 이로 인해 장점인 고고도로부터의 히트앤런 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죠. 작은 기체로 인해서 교전 중에 귀환 또한 해야 됐습니다.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들, 이때부터 허리케인의 벌떼 공격에 시달리게 되고 날이 갈수록 독일 공군의 폭격기 피해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도 착실하게 영국 전투기 생산 시설을 타격한 독일 공군의 노력으로, 그리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 스피파이어의 타원형 날개 덕분에 부녀자들까지도 발벗고 생산 현장에 나섰으나 생산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1940년 6월에 10대, 7월에 23대, 8월에 37대, 9월에 56대가 생산된 스피파이어,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답답했죠.
영국 공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레이더 덕분이었습니다. 레이더로 인해서 적기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했고 전투기 사령부는 각 방면대로 분리되어 배치된 전투기를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은 비행장의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들에 대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엄청난 전투기 부족에 시달리게 된 영국 전투기 사령부. 얼마 있으면 전투기 전력이 모두 소멸될 것이고 이대로 가면 영국 공군이 괴멸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데 1940년 9월 초 독일 공군의 폭탄이 우연히 런던의 민간인 지역에 투하가 되죠. 영국은 이에 베를린에 똑같이 보복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베를린이 뚫렸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히틀러는 독일 공군에게 폭격의 대상을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서 영국의 도시로 바꾸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독일 공군은 런던, 코벤트리, 리버풀 등의 도시에 대한 폭격을 하게 되어 영국의 국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 이 계기가 도리어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게는 전투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지속되는 독일 공군의 공습에 거의 무너질 뻔한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항공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서 독일 공군에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고 폭격기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가성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지경이 된 독일의 공군, 결국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바다사자 작전 또한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각 날개를 상대로 펼친 타원형 날개의 스피파이어 그리고 조종사들, 영국을 구원한 존재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게 되죠. 물론 이때 스피파이어만 활약한 것은 아니었죠. 스피파이어가 BF-109를 상대했다는 측면에서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저조한 생산 능력을 허리케인의 항공기 제조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았죠.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는 로얄 에어포스, 영국뿐만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캐나다, 자유 프랑스군 그리고 자유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허리케인을 받아서 독일 공군에 같이 싸웠는데 자유 폴란드 조종사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엄청난 활약을 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을 수중해 놓은 나치 독일. 그 눈을 동쪽으로 돌려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동쪽에서는 현대 무기를 무장한 사무라이가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항공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윙맨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